이래, 뒤에 앉지 말고, 이 앞자리도 들어 비었으니까, 나중에, 다음부터는 이 앞에 앉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야기한 게 있죠. 이 공부는 머리로 할 수도 있고 손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부지런해야 돼. 머리로 공부를 해서 되는 사람은 게리지 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해가 성공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럽고 내가 내가 혹시 잘못 이해하면은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상관없어요. 자존심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이야기하는 건 자존심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예, 머리로 해도 되는 사람은 여기 한 2명밖에 없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물론 이 사람도 손으로 많이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교재도 이렇게 하십시오. 이 책이라는 거는 박물관에 갖다 놓고 대대 자손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죠. 예? 지금 합격하는 데까지 딱 하고 버리면 또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뒤에 있는 해설 동그라미 내십시오, 이게. 문제 풀 때 답 해설 보지 말고, 모르든 알든 문제 다 풀고, 또 확인하고, 그 머릿말에 적어 놓은 것처럼 확인하고, 나중에 해설 놓고, 아까 봐서 책 해가 또 뒤에 덕척하면 시간만 얼마나 허비됩니까? 저도 다음 시간에 이거 가위로 오래 올 테니까요. 옆에 딱 놓고, 그렇게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그 메시지도 많이 했는데, 이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누구나 반복 열심히 하면 전문가가 돼요. 군대 가면 맨날 훈련시키잖아요. 쫄병 때는 고문관이야. 이상하게 병장 쪽 되면 잘해. 옛날에 3년 했잖아요, 내가 했을 때. 3년 동안 열심히 하니까, 내가 보니까 다 잘하더라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도 평생을 이 컴퓨터 했으니까, 반복했으니까 잘하는 것뿐. 왜? 똑같은 문구를 자꾸 봐서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선생이 낸 문제, 그 선생 문제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그게 눈에 잘 들어와.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전산 관련 문제 스타일, 어떤 용어 표현 방법이라든지 아직 눈에 안 들어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내가 이론책 대부분 갖고 있죠. 그 뒤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거 다 풀어보라 이거죠. 내가 이제 계리식 문제를 그 세계 분석해 보면은 지금까지 전산직에서 지금까지 20년 이상 나온 문제 그 스타일 그대로 나왔어요. 그 표현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익숙해져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 이번 계리직 시험 문제도 전산 관련 그 어떤 그런 교수들이 문제 내겠죠. 그 교수들이 문제 낼 때도 자기들이 안 내요. 왜 안 내느냐? 성의가 없어. 내가 볼 때 이 교수들 돈 몇 푼 주고 문제 좀 의뢰 가겠죠. 그러면 이제 기존의 전산책 쭉 갖다 놓고 그 있는 문구 그대로 내는 거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문사회 이쪽으로 주로 공부를 했으니까 이 전산 관련 쪽 용어가 안 익숙해.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2주 정도 잡아서 책이라든지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라 이거죠. 그래서 그 문구에 익숙해지고 나도 가능한 책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면 전문가가 될 수가 있고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모의고사 있는 이 20회는 반드시 내가 이야기한 대로 실전처럼 풀고 뒤에 문제은행 있잖아요. 문제은행에 있는 거는 내가 가능한 분야별로 차례대로 이렇게, 왜냐하면 반복이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요래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문제은행 이렇게 풀어나가다가 처음에는 좀 쉬워요. 갈수록 자꾸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이 뒷부분이 일단 어렵다고 이거 뭘까 자꾸 어려운 거 어려우면 버리십시오. 이게 버리도 계리직 시험 합격하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갖고 이제 지금 시험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공부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 문제은행 풀 때
이렇게 푸십시오. 1, 3, 5, 7 이렇게 푸십시오. 한 번을. 처음부터 하나씩 이렇게 푸면 또 지겨워요, 이게. 아니면 3개씩 건너뛰으세요. 그러면 3번 반복하는 결과가 되니까요. 그럼 이제 짝수. 이번 주는 짝수만 다 풀어보는 거, 이렇게. 그걸 풀어보고, 그 다음 주는 홀수를 푸십시오. 그렇게 풀면은, 이제 문제에 대한 패턴.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 문제 은행식은 문제 있고 바로 밑에 해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 해설 보고 익히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다음 주 또 모의고사 한번 볼 테니까요. 그럼 점수가 더 잘 나올 거예요, 분명히. 무슨 말 이해되겠죠? 여기 있는 사람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 오늘 점수는 일단 잊어버리시고, 예. 그래서 내가 여기 아까 앞에 이분은 평소에 문제를 많이 풀고 집에 갈 때 질문도 많이 해서 내가 얼마나 나왔나 보니까 특출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1 풀어봤죠? 수분 문제. 내가 이렇게 해서요. 평이한 문제를 넣으면서 약간 폭넓게 일단 여러분 폭넓게 알아야 되니까요. 내가 문제를 그렇게 선별한다고 내가 문제 그 전사적 문제 이 5, 600 문제 딱 갖다 놓고 동일한 문제는 없어요. 여기 20회에서 전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평이한 문제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넣었으면 평이한 것부터. 예. 자, 그러면은 그 1번 그래서 그 1번은 그 의외로 이게 나옵니다. 작년에 국가직에서 나오고 폰노이만 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전산에서는 이게 그 독일 사람이 이게 그래서 읽을 때 뭐 본유만 이렇게 하는데 이게 폰노이만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거하고 관련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최초의 컴퓨터는 애니악이죠. 이 애니악이 나오고 이 폰노이만이 지금 현재 컴퓨터 프로그램 내장 방식 이걸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 애니악은 어떤 컴퓨터였냐 하면은 아파트 이런 지체 큰 아파트 한 서너 채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미국 그 펜실베니아 지금 뭐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컴퓨터인데 이때는 이렇게 메모리가 없었어요. 여기는 프로그램이 내장이 안 되었어요. 이게 그 사다리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이 선이 있으면은 배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애니악은 프로그램이 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프로그램 방식이라 그럽니다. 세계 최초의 컴퓨터는 뭐 하나 이야기하면 우리가 벌레 나방이 뭐 영어로 뭡니까 이게 버거죠. 이게 벌레잖아. 이게 이 애니악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배선을 연결해서 실행해 보니까 이 오류가 발생돼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이 프로그램을 검사해도 프로그램에는 오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다리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나방이 죽어갖고 이렇게 걸쳐져 있었어. 그래서 전기가 통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오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방을 드러내니까 이 프로그램 오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오류를 뭐 체크하고 오류를 제거할 때 쓰는 용어가 뭐예요, 이게? 디버그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이 에디슨이 전기 발명하고 처음에는 이 진공관을 썼잖아요, 진공관. 0과 1을 표시하는데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 당시 이 애니악 이걸 가동하면은 펜실베니아 그 주에 불이 껌뻑껌뻑거렸대요. 그만큼 전기 소모량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세계 최초의 컴퓨터니까 시험 문제에서 딱 정리하는 건 외부 프로그램 방식이게. 그 외부 프로그램 방식 쓰니까 불편하니까 이제 이 유명한 폰 노이만이 지금 컴퓨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CPU가 있고 어떻게 돼 있어요? 램이 있죠, 램. 이 램에 내가 오락 프로그램이 들어가죠. 여기 오락 프로그램 들어간 게 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락 프로그램 내장이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프로그램을 내장하니까 이제 배선 이런 걸 연결 안 해도 되고, 그러고 나서 컴퓨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애니악이 나오고, 컴퓨터가 뭐 어떤 게 나옵니까? 뭐 애드 삭도 있고,
뭐 애더 박도 있고 뭐가 있어요. 유니 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시험 문제에서 역사에 대해서 놓으면은 요거하고 구분할 때 이걸로 구분합니다. 이 세 개는 뭐겠어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제시되고 개발된 거니까 프로그램 내장 방식, 지금 현재 컴퓨터처럼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컴퓨터고, 이거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아닌 거. 그 나머지 좀 있는데 그건 필요 없고, 이거 이제 유니박은 상업화가 시작된 거예요. 미국 대통령 선거라든지. 어쨌든 컴퓨터 역사에 대해서 시험 놓으면 폰 노이만 이야기가 나오고 뭐 등등, 요게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더 어렵게 놓으면은 이 폰 노이만이 제시한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우리가 컴퓨터가 이 명령형 언어라고 있어요. 이 뒤에서 잠깐 나오는데, 이 명령형 언어가 있고 함수형 언어, 이게 이런 게 있는데, 객체 지향 언어 이런 거 있죠. 그랬을 때 이 프로그램 실행의 원리가 명령형 언어가 있고 함수형 언어가 있고 논리형 언어가 있고 객체 지향형 언어가 있는데, 객체 지향형을 영어로 뭐 OP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패러다임 그래요. 패러다임. 우리 패러다임은 뭐예요 이게? 어떤 문화라 그러잖아요 이게. 한국에 있는 문화, 미국 문화가 다르죠. 한국에서는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 이런 용어를 너무나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길 가다 들어보면은 친구들끼리 뭐라 그래? 뭐 죽인다 소리는 보통이에요. 그러면 죽여봐라 그래. 못 죽이잖아요. 그건 미국에서 죽인다 그러면 상대가 나 죽여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라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게 패러다임의 개념이 이게. 그게 바로 이 컴퓨터 언어에서도 프로그램 하는 방식이 어떤 패러다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철학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걸 크게 명령형 언어, 함수형 언어, 논리형 언어, 객체 지향형 언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게 연관돼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폰 노이만이 제시한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명령형 언어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한 거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이 된다 이렇게 돼요. 이거는 이 정도는 놓을 수도 있고, 그러면 명령형 언어와 뭐 이런 거는 차이가 전부 뭐냐? 그거는 지금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 나중에 필요하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1번, 2번 뭐 답은 이야기 안 해도 뒤에 있으니까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2번은 이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넣었습니다. 지난번에 하면 돼. 토큰은 우리 버스 탈 때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것도 토큰 그러고, 토큰은 여러 곳에서 쓰는 용어죠. 어떤 한 곳 단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내가 이렇게 if 우리가 배운 거 A가 3보다 크냐 그러면은 B 값을 더해라. 이 정도는 이제 이해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썼을 때 내가 밑줄 친 이 하나하나가 뭐냐 하면은 뭐라고? 이걸 토큰이라 그래요. 혹시 시험 문제에서 어떤 컴퓨터 명령어가 될 수 있겠죠. 이 문장에서 토큰이 몇 개냐 그러면 몇 개인지 맞출 수 있겠죠. 예, 이게 토큰이에요. 그랬을 때 if 이런 거는 토큰 중, if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 A 이런 거는 뭐라 그래? 이 변수죠. 변수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명칭, 변수 그래, 명칭. 3 이런 거는 뭐라 그래? 이런 건 상수죠. 1, 2, 3, 4는 상수잖아요. 이런 거는 뭐라 그래? 크다, 작다 이런 거는 뭐라 그래? 이런 거는 연산자라 그러죠. 그리고 이런 거는 뭐라 그러겠어요? 뭔가를 구분하기 위한 거죠. 이런 거 있죠. 분리하는, 구두. 뭔가 분리하는 거. 그럼 이거는 뭐겠어요? if라는 이게 전체가 하나의 문장인데, 이게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예약을 하고 딱 정해져 있잖아. 예약어. 반복문을 하기 위해서는 뭘 써야 돼요? for하고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언어에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을 구분하면 크게 예약어, 명칭, 상수, 뭐든가 분리하는 이런 거, 연산자 이런 걸로 구성되는 게 크게 5가지로 분리합니다. 구분을 해요. 하는데
예약은 그 언어 맞는 사람이 내가 IF로 되어 있는 거 내가 FI 쓰면 됩니까? 안 되죠. 그대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명칭은 어떻게 돼요? 내가 A로 해도 되고 뭐 이걸 C로 해도 되고 D로 해도 내가 정하기 나름이죠. 이것도 3이 될 수도 있고 30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랬을 때 이 명칭과 상수는 프로그래머가 상황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 어떤 규칙이 있겠어요? 아까 C에서 A는 0x 뭐 54, 5A 이렇게 쓰면은 앞에 0x를 붙이면 뭐라고? 16진수를 나타낸다. 어떤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은 그 언어 설계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명칭과 상수는 프로그래머가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아무렇게나 결정하면 안 되고 뭐를 따라야 되겠어요? 그 명칭, 상수 쓰는 규칙이 있겠죠. 규칙에 의거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이 명칭은 통상적으로 영문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숫자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기본이죠. 그러니까 거의 프로그램에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명칭과 상수는 어떤 값을 가집니다. 이게 상수는 30이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고 명칭은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if라든지 이런 연산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언어에서 정해놓은 그거가 딱 있어. 그대로 써야만 되겠죠.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그 2번은 그 이제 이런 언어를 번역한다, 컴파일 할 때 이게 이제 토큰 하나의 문장에서 토큰인데 그래서 토큰 번호와 토큰 값을 가집니다. 정확히는 뭐 예약은 1번, 명칭은 2번, 상수는 3번, 이거는 4번, 이거는 5번 이렇게 변호를 보여요 이게. 그리고 토큰 번호라 그래요. 구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리고 이런 값을 가지는데 값을 가지는 것은 명칭과 상수가 됩니다. 연산자라든지 구분자라든지 이런 거는 정해놓은 대로 써야 돼 이게. 예. 그 다음에 3번. 이 데이터베이스하고 파일 시스템 놓으면 항상 이게 나옵니다. 무조건 데이터베이스가 좋고 파일 시스템이 나쁘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전부 기본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파일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이 파일 시스템은 회사에서 영업부, 격리부, 생산부 등등 있으면은 각 부서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각 부서별로 자기 입맛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뭐가 달려 있겠어요? 데이터 파일이 달려 있어요. 데이터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거죠. 각각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용어에서 뭐라 그래요? 예? 데이터 종속이잖아요, 이게. 그 옛날에 이제 파일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쓰다가 이게 좀 안 좋다. 그래서 뭐가 도입돼서 이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도입되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이 부서 구분하지 말고 회사에서 모든 데이터를 하나 다 모아놨습니다. 회사에서 활용하는 데이터가 있겠죠. 이 DB를 구축해 놓는 거예요. 구축했습니다. 이 DB 구축한 게 이게 우리가 용어에서 뭐가 되겠어요? 이게 기본 테이블, 다르게 말하면 스키마. 무슨 스키마 이게? 시험에 맨날 개념 스키마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 전체 데이터를 딱 모아놓고 각 부서에서 영업부, 예? 생산부, 예? 격리부 등등 각 부서에서 자기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져가서 써라 이거. 이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랬을 때 회사 데이터가 많으면 영업부에서 필요한 건 이러이러한 거고 생산부에서 필요한 건 뭐 좀 다르겠죠. 예, 이렇게 자기 필요한 걸 가져다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큰 데이터에서 추출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
1대1로 연결되어 있으면 뭐 자기 거 잽싸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모든 면에서 좋은 점이 있지만 모든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파일 시스템하고 DB 시스템하고 중에서 파일 시스템이 좋은 거는 속도가 빠른 거, 이게. 상대적으로. 속도. 1대1로 연결해서 이렇게 속도 있게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상대적으로 큰 데이터에서 자기 필요한 걸 가져다 써야 되잖아요. 상당히 속도가 느립니다. 따라서 파일 시스템하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비교했을 때 물어보는 게 요거예요. 무조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좋다 그러면 안 되고, 물론 돈도 많이 들겠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그리고 이제 3번 문제는 중요한 거니까 자꾸 백업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데이터를. 단점이죠. 3번은 1.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소프트웨어 위기. 이것도 이제 하드웨어 발전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보다 너무 용어인데, 이런 거 국어 실력이잖아요. 2번은 뭐겠어요?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모델이 생겨난다.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뭐 새로운 게 생겨난다고 위기가 아니고, 시대에 맞게끔 뭐 그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이제 이거는 그 자료 구조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프로그램하고 알고리즘을 구분하는 거. 이것도 뭐 하나 턱 넣을 수는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다 설명. 우리가 프로그램 이렇게 이야기하고 알고리즘 간단한 차이가 뭐냐. 먼저 알고리즘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알고리즘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료가 이렇게 있다. 우리가 이걸 정렬하라 그랬어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정렬 알고리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시오. 그런 게 정렬 알고리즘이에요. 그럼 정렬한 결과는 아까 이렇게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내림차순이니까 큰 게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교환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 자료가 있으면 뭐가 나왔어요, 이게? 결과가 나왔죠. 그랬을 때 이게 입력이에요. 이게 뭐예요? 결과. 출력된 결과죠. 컴퓨터라는 건 항상 뭔가 입력되면은 뭐가 나오죠? 결과가 나오죠. 그 중간에 뭐를 합니까? 가공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가공하는 게 이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크게는 프로그램하고 알고리즘은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프로그램하고 알고리즘을 구분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 인포메이션 이런 것도 두리뭉실하게는 같이 쓰지만 엄격하게 구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인포메이션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을 구분하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주어진 자료가 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겠죠.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 결과가 나오는 거는 뭡니까? 어떤 유한이 되겠죠. 유한하고 다른 게 뭐가 될 수 있겠어요? 무한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알고리즘은 무한이 될 수 없어요. 알고리즘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 유한 기준입니다. 결과가 나와야 돼, 이게. 시험에 놓으면 이걸로 많이 나옵니다. 결과가 안 나오는 거는 뭐가 아니라고?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은 알고리즘과 다르게 무한 루프가 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운영체제. 우리 윈도우 환경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마우스가 이렇게 하나 보이죠? 예? 이게 뭐냐? 운영체제잖아요. 이거는 무한 루프가 돌고 있어요. 컴퓨터 내부적으로. 운영체제는 계속 컴퓨터를 켜면은 무한대로 내부적 어떤 실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마우스로 뭔가 탁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그에 대한 응답을 해주잖아요. 유한한 게 아니에요, 운영체제는. 그래서 이런 운영체제 같은 거는 내부적으로 무한 루프가 돌고 있고, 이런 무한 루프가 돌 수 있는 이런 걸 굳이 구분할 때 뭐라 그런다고? 프로그램 이런 용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설명이고, 그러면 이제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크게 5가지 어떤 걸로 나눕니다. 여기서 그 중에 하나가 1번에 보면 반드시 때문에
틀린 거예요. 반드시 외부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한 개 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외부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이제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잖아요. 외부로 하는 것은 주변 장치, 디스크상의 파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이런 용어에서 외부는 뭐냐, 내부는 뭐냐, 그러면은. 그럼 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이쪽에 내가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INTA, 우리가 이제 배열 구조 이렇게 써서 어떻게 돼요? 5, 9, 3, 2, 1. 이렇게 해서 이제 정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포문 이런 걸 써야 내부적으로 씁니다. 이런 걸 몰라도 돼, 일단은. 그래서 여기서 뭐 정렬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교환이 되고 이런 뭐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뭐 C 언어로 프로그램을 했어. 예를 들어 C라는 언어로 프로그램을 했어. 이렇게. 그럼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 데이터를 59321을 가정을 거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를 만든다고? 95321이 출력되도록 만들 수 있겠죠. 만약 이렇게 프로그램한 거는 이 자료가 외부에서 제공된 겁니까? 내부에서 제공된 거예요. 이거는 프로그램 안에서 어떻게 돼요? 이 데이터가 있죠. 이거는 내부에서 제공된 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컴퓨터 처리할 때 이런 데이터가 반드시 외부에서 입력을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쳐서 3만 명이 시험을 쳤어. 3만 명이 계리직 응시를 했어. 그러면 이제 그걸 어디 담으면 되겠어요? 이런 디스크 있겠죠? 디스크에 성적 뭡니까? 성적 데이터 파일을 딱 담습니다. 그럼 이거를 합격을 1등부터 이렇게 끊어야 되잖아요. 정렬시키기 위해서는 이 알고리즘 자체는 똑같겠죠. 만약 정렬시켜서 1등, 2등, 3등 정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는 어디 있어요? 여기서 다 프로그램 안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디로 찾아가야 되겠어요? 디스크로 찾아가고 이 데이터를 읽어서 정렬해서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뭐가 와야 되겠어요? 외부 찾아가서 파일을 뭐 읽기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파일을 읽느냐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읽어드려서 정렬해서 배치하면은 1등이 누구고 2등이 누구고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프로그램 했다면 이거는 무슨 방식이 되겠어요? 외부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 장치, 입출력 장치에서 읽어드리는 거, 파일 이런 데서. 그래서 우리가 5번은 1번을 정확히 표현하면 반드시 외부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한 개, 외부에서는 없을 수도 있어요. 0개 그래야 맞는 이야기,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주로 4번을 알아놓으면 돼요. 유한성으로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을 구분합니다. 그게 핵심이고. 자, 그 다음에 통신에서 정보가 갖추어야 할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제가 문제 구성할 때 이게 각 해가 20문제잖아요. 20문제 중에서 한 개는 이제 뭐 통신 몇 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폭이 넓으니까. 그랬을 때 한 개는 통신 중에서도 그 보안과 관련되는 문제를 기본적인 걸 넣었어. 물론 통신에서 나왔어 이게. 계리직에서도 공개키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게 보안 쪽에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전산 원래부터 2014년부터 전산직 시험이 옛날에는 커밀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론이 각각 별도의 과목으로 나왔습니다. 20문제씩.
근데 커밀에서도 PL이 나왔었어요. 근데 2014년부터 정보 보호로 바뀌었어요. 이제 원래 전산 시험 보는 사람은 PL이 없어지고 PL이 커밀에서 한 서너 개 나올 거야 아마. 원래 작년 국가직에서 PL에 3개 나왔으니까. 그래서 계리직도 몰라. 뭐 커밀에서도 기본적인 나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요 20문제 중에서 한 개는 통신 관련 문제를 넣대. 이 보안 쪽과 관련되는 거 하나씩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게 6번 문제예요. 통신에서 정보가 갖춰야 할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그 보편성이 아니죠. 이게 그 가용성, 무결성, 기밀성, 이게 이제 우리가 세계 목표라 그럽니다. 이거를 그래서 놓을 수 있어요. 이거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돼요. 이 보안을 잠깐 생각해보면 이렇게 돼요. 보안이라는 거는 크게 옛날 뭐 그리스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 시대에는 보안 그러면은 어떤 비밀을 지키기 위한 비밀. 어떤 뭐 왕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겠죠. 그러면 중간에 누가 모르게 하기 위해서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암호화를 하잖아요. 이게 어떤 개인 비밀 이게 주였다면은 옛날에 고전. 지금 현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지금 우리 현 시점도 인터넷 하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개인 비밀이 사실 중요해요. 이게 내 비밀을 알면 누가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비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예? 그게 가용성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 그 가용성 있잖아요. 6번의 1번 문제. 이 가용성하고 가장 지금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게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DOS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비밀을 훔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인터넷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당장 우리나라 인터넷이 마비가 돼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 컴퓨터 하는데 인터넷이 안 되면 어떻게 지금 살 맛도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인터넷은 우리 삶의 일부예요. 이제 그 정도로 이 통신이라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중요해요. 그럴 때 내 비밀을 좀 가져가더라도 인터넷이 돼야 돼요. 예, 내가 통장에 100만 원 넣어놨어. 인출이 안 돼. 이수나 많아잖아요. 이게 가용성이 그게. 그래서 현대는 꼭 비밀이 밝혀지고 안 밝혀지는 것보다 정상적인 정보를 이용 못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 보안이 옛날에는 뭐 비밀 기준이었다면은 가용성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무결성을 말해요. 그 무결성은 뭐 간단히 말하면 정확성을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정확성하고 정확한 뜻 용어는 아닌데 옛날에는 또 무결성을 크게 이야기 안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옛날에는 이게 손으로 수기를 하요. 수기. 손으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남이 고치면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아래 한글 이런 걸로 만약에 내가 유서를 이렇게 써서 어떤 내가 자산이 100억이 있어. 그 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아들이 있어. 장남은 이런만 해라. 그 나머지는 사회에 하는 해라. 내가 유서를 이렇게 써. 아버지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장남이 가장 아버지 유서를 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또 보니까 기가 한참 커요, 이게. 그래서 거꾸로 바꿔버렸어. 그럼 아래 한글로 지금 이런 걸 쓰면 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변경해도 모르죠. 예. 그래서 그러면 원래 내용하고 변화가 일어났죠. 장남이 아래 한글로 이걸 우리는 변조라 그래요. 수정. 그렇기 때문에 무결성에 문제가 생겼어, 분명히. 정확 안 해. 그렇지만 판단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변조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사이에서 이 무결성이라는 개념이 디지털 바뀌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기 뭐 표시를 해야 돼. 이거 되게 뭐 이런까지는 안 놀고 돼. 계획시험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보안에서 중요한 게 옛날에는 비밀을 지키기 위한 거였다면은 그거 말고 가용성이라든지 무결성이라든지 이 비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3대 요소라 그래요. 이 비밀을 다른 말로 기밀성 그럴 뿐입니다. 이거를. 예. 그래서 그 6번에서 이야기하는 정보가 갖춰야 할 3대 요건은 가용성, 무결성, 기밀성이에요. 이게 기밀성이고 또 하나 이제 혹시 더 넣으면 부인봉쇄라고 있어요. 부인봉쇄가 무슨 말인 줄 알죠? 내가 통신해서 서로 돈도 주고 받는데 나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 부인을 차단시키는 거. 그런 기법이 나와야 돼요. 통신에서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쇼핑몰 이런 데서 서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제품을 구입할 때 내가 돈을 입금했는데 쇼핑몰 사장이 너 언제 돈 입금해서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그렇게 못하도록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걸 뭐라 그런다고? 부인 봉쇄 그럽니다. 그래서 통신에서 정보가 갖춰야 할 요건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인 봉쇄 그걸 넣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7번은 이제 상식이에요. 이게 그 보면 수능에서 나왔다 그러죠. 수능에서는 이런 스타일로 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도 뭐 수능 스타일로 놓을 수 있다. 자꾸 그러니까 뭐 내가 일반 전산직 공무원 할 때도 수능 문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비슷하게 그거하고 똑같이 하나 만들어 넣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 문장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뭐 너무나 많이 하죠. 뭐 카톡 이런 것도 하잖아요.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소셜 미디어 SNS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 이런 걸 잘해가 돈 버는 것도 많대요. 내가 들어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또 한 문장이 뭐겠어요? 뭐 구글 이런 데서도 시계 이런 게 나왔죠. 예, 뭐 혈압 재는 것도 놓을 수 있고 그게 웨어러블 컴퓨터입니다. 그게 7번이고 8번도 뒤에 이제 해설 보면 있으니까요. 내 뒤에 해설은 내가 상세히 해놨습니다. 나중에 해설 보십시오. 8번은 운영체제가 아닌 것은 그 리눅스 신비한 이런 게 그 신비한이나 이런 거는 바다 이런 거는 스마트폰 운영체제고 클롬은 뭡니까? 운영체제가 아니고 뭐예요? 웹 브라우저입니다. 이거 한 이야기 했죠, 이것도. 우리나라는 이런 게 이제 상식 현 그건데 크게 이제 MS에서 놓은 웹 브라우저 이름이 뭐예요? 네? iExplore잖아요. 영어도 하나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이게. 맞나 모르겠네, 이게. 그 다음에 구글에서 놓은 게 뭐예요, 이게? 예? 클롬이에요, 클롬. 근데 이렇게 돼요. 전 세계에서 현재 기준으로 내가 인터넷 얼마 전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구글에서 놓은 클롬 이게 한 35%인가 이래. 이거는 한 30%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적습니다. 근데 이 MS사에서 놓은 이 iExplorer 이게 우리나라를 비롯해 한국, 중국, 미국 다 국제화가네요. 이게 1년까지 안 나올 거예요. 이게 다에서 주로 많이 써요.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많이 써요. 그게 이제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금융 거래할 때 클롬 쓰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지원이 안 되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중국이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이게. 그런데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느냐. 이 크롬이 보니까 인도가 크롬을 쓰더라, 거의. 인도 인구나 뭐 중국 인구나 막상막 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러시아도 이걸 써요, 이게. 그리고 유럽 쪽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구글에서는 이 크롬이 전 세계적으로는 점유율이 더 높습니다. 웹 브라우저가. 그런 거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iExplorer 이걸 많이 쓰는데 이게 구글 크롬에 비해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게.
근데 왜 많이 쓰느냐 이거죠. 그 MS에서 이 방식은 내부적으로 무슨 방식이게? 액티브 X 방식이잖아요. 이런 게 혹시 놓을 수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 빌 게이츠가 만들어 놓은 제품 이름 보면은 좀 다이내믹한 이름이 많아요. 엑셀 이렇게 해놨잖아요. 파워포인트 이렇게 해놨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액티브 X가 뭐냐 이거죠. 어떤 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름을 좀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마우스 클릭하면 서버에서 나한테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죠. 그게 액티브 X잖아요. 그래서 이 액티브 X에 의해서 이게 보안의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이게. 그래서 뉴스에서 나오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터넷 하면서 또 현실적으로 이런 용어들 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8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시험에 너무나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데, 아직도 이런 걸, 여러분, 이거 정리를 해야 돼요, 기본적인 거. 어려운 거 정리하지 말고, 이게. 9번은 그러면 어떻게 외워야 되죠, 이게? 이거 또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뭐 천천히 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빨리 하고 집에 가서 자꾸 이제 많이 다 해가 오십시오. 이제 오늘 안 되면 하나만 할 테니까요. 또 설명합니다. 모르는 것에서. 내가 이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영국에 가면 이런 회사가 있어요. ARM이라고. 미국에 있는 애플 컴퓨터사, 애플사에서도 투자를 한 회사예요. 스티브 잡스. 이때 R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RISC 약어의 R입니다. 그러니까 이 ARM이라는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내가 무조건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 ARM이라는 회사는 CPU 같은 걸 만드는 회사예요. CPU 이런 거. 이런 거 우리 프로세서라 그래요. 다르게는 또. 스마트폰 운영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도 CPU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CPU. 프로세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칩을 만드는 설계하는 회사의 ARM이. 그러면 당연하게 ARM에서 설계하는 이런 프로세서 구조는 주로 어떤 구조겠어요? RISC 프로세서가 되겠죠. 그게. 그 RISC가 뭐냐? 이건 좀 이따 생각하죠, 이거죠. 그러면은 이 RISC 구조의 컴퓨터를 주로 만드는 게 또 어디겠어요? 애플사에서 놓은 컴퓨터는 주로 RISC 구조의 컴퓨터가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프로세서 구조가 크게 RISC가 있고 뭐가 있다고? CISC 프로세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서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에서 잘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정리하느냐? 다 외워야 되느냐, 이제. 외울 게, 나도 외우는 거는 질색이 이게. 외우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떤 프로세서가, 이게 프로세서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이게 RISC 구조의 프로세서고, 이게 CISC 구조의 프로세서라고 했을 때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프로세서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뭔가 명령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명령어 실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프로세서가 있을 때 명령어가 실행이 된다는 거는 그 프로세서가 이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뭔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명령어에서 뭐 if, go 이런 명령어가 있죠. 뭐 load, store 이런 명령어가 있잖아요. 그 이런 명령을 가지고 있어요. 역시 여기도 똑같이 이런 명령어가 있어. 이런 회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령어가 실행이 된다. 그렇게 되고, 자, 핵심은 이렇게 돼요. 이 RISC는 뭔가를 명령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리두스, 축소를 했다는 뜻이에요. 명령어를 축소를 했다. 간단하게 해놨다. 이런 뜻이에요. CISC는 뭐예요? 컴플렉스 뭡니까? 명령어가 막 복잡하게 다 들어있어. 그러면은 명령어를 간단히 한 경우하고 명령어를 복잡하게 했을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이 덩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크겠죠? 예, 그걸 이야기하는. 예.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으로 뭘 합니까? 전화를 막 애인하고 막 30분 동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이 어떻게 돼요? 열받아가 어떻게 돼요? 뜨끈뜨끈하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그런 걸 뭐라 그래? 내장 뭐라 그래요? 인베디드 그러잖아요. 뭔가 내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니까 전기가 막 쓰니까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이런 걸 이걸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이걸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회로가 복잡한 걸 많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전기 소모량이 어떻게 돼요?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스마트폰을 만들 때 내부적으로 CISC 구조의 프로세서를 장착해서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만들잖아요, 이게. 그러면 뭐 전기가 RISC로 했을 때는 3일 갔다면 CISC로 하면 하루 만에 동의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당연하게 이런 내장 인베디드 프로세서 이런 거는 RISC 구조로 만드는 게 좋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이야기 이게. 그 외우지 말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전기 소모량은 뭐 이런 오겠죠? 그러면 이게 전기 소모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회로가 간단하니까 적을 거 아니에요. 외울 필요 없이 이제 기본 개념을 생각하자. 그 이야기. 자, 그래서 RISC하고 CISC 시험에 놓으면 제가 썼는 이걸 딱 머릿속에 넣고 비교를 해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이 짜투리 공간이 있겠죠. 같은 크기의 면적이라고 했을 때 이 짜투리 공간 크기가 이게 훨씬 크고 이게 훨씬 작겠죠. 이걸로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든 이 컴퓨터든 지금 또 그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컴퓨터의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돼요? 예? 속도가 느리면 뭐 꽂았니 안 쓰잖아요, 이게. 컴퓨터는 속도가 아주 중요해요, 이게. 그리고 이제 하나 용량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게 뭐, 컴퓨터에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이것도 시험에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컴퓨터에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또, 다른 사람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 컴퓨터를 어떻게 하면 속도가 높아지느냐. 또 저런, AMD나 인텔에서 컴퓨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시도한 게 뭐였어요? 여러분 집에 컴퓨터 보면 CPU 뭐가 나옵니까? 이런 이야기 있죠. CPU 프로세서가 이 클록 발생하는 거, 이 초당 10억 사이클의 기가가 뭐 2.5니 3.5니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값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컴퓨터 처리 속도는 높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끝났어요, 이제. 이걸 다 쓰지도 안 하고. 그것만 뜨끈뜨끈해지죠, CPU만. 냉각팬 이만 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프로세서의 이 클록 발생 횟수를 정대시키는 방법은 역사적으로 끝났다, 이제. 그래서 놓은 게, 내 하나만 더 썼을게요. 이 코어 메모리라고, 코어. 하나의 CPU에 뭡니까? 코어를 여러 개 넣는 거. 그래서 듀얼 2개 넣는 거, 쿼드 4개 넣는 거, 8개까지 나왔어요. 그러고 이것도 끝났어요, 이제. 내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내가 또 이야기할게요. 지금 컴퓨터는 뭐가 없으면 컴퓨터가 아닙니까, 이제 또. 예? 그림이 안 나오면 안 되죠. 그래픽이잖아요, 이게. 지금 컴퓨터는. 그러면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옛날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여기 CPU가 있어요. 그럼 여기 슬롯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이래 뭐 내가 이렇게 뭐를 장착하죠. 그래픽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뭐를 장착합니까? 빠르게 그래픽 카드를 장착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면에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래픽 카드 이 자료하고 CPU하고 막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래픽이 되는 처리. 그래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뭐라고?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CPU하고 그래픽 카드를 같이 묶어버려요, 지금은. 그걸 우리 가속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더라 그래요, 이게. 그럼 내가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컴퓨터에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야기한 거 말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컴퓨터에서 속도가 빨라질까요? 예? 하나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크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답은 나서 이거 쓰는 거예요, 캐시. 예?
캐시 메모리를 쓰면은 컴퓨터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걸 말이죠. 내가 이거 AMD가 뭐냐면 인텔하고 같은 걸 하는 일입니다. 이 CPU 만드는 회사예요, AMD도. 그 기술진이 써놓은 걸 읽어보니까 캐시 메모리를 잘 이용하는 것이 컴퓨터 속도를 높이는데 가장 좋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도 잘 나와요,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이거. 그래서 컴퓨터 프로세서 설계할 때 이 장소를 뭐로 쓰면 속도가 높아집니까? 캐시로 쓰면 되겠죠. 지금 이제 우리 캐시는 뭐로 만듭니까? 이는 이제 같이 알아둬야 돼요. SRAM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SRAM은 내부적으로 뭐로 되어 있어요? 플립플롭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다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걸 같이 알아놔야 되는, 그러니까. 네? 시험에 나오는 게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 RISC 구조의 프로세서는 여유 공간을 뭐로 쓴다고? 캐시로 써서 상대적으로 CISC보다는 속도를 빠르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재 컴퓨터 추세는 이 두 형태가 있지만 인텔은 우리가 뭐 386, 486 그런 거는 원래 이 구조였어요. CISC 구조였어요. 근데 이제 교묘한 방법으로 RISC의 유사 형태로 다 변조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좋은 면이 많으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은,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원점이 주어졌을 때 반지름 R을 알면 어떻게 돼요? 뭐를 그릴 수가 있어요? 원을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명령어에서 원 그려라 이렇게 명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원점 5,7 반지름 4 뭐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러면 이 원이 탁 그려져요, 이게. 그렇게 명령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거를. 그러면 여기서 원점은 정수가 될 수 있어요. 반지름도 정수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좌표는 뭐겠어요? 정수가 아니겠죠. 실수입니다. 우리 컴퓨터에서 정수 처리하는 거하고 실수 처리하는 거는 시간에서 천지 차이게. 우리가 실수 처리하는 걸 부동소수점 표현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이런 원을 그려라 이런 명령은 이 복잡해요, 명령이. 이런 CISC 구조의 프로세서에는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RISC 구조의 컴퓨터에서는 이런 복잡한 명령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RISC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원을 그려라라는 것을 CISC 구조의 컴퓨터에서는 내부적으로 원을 그려라 이 명령 하나로 그냥 딱 나는 끝이야, 프로그래머는. 그런데 CISC 구조의 컴퓨터에서는 이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간단한 명령은 있겠죠. 여러 개를 조합해야만이 원이 그려집니다. RISC 컴퓨터에서는. 차이점이 이거예요. 예. 명령어를 축소시켜 놨으니까. 그래서 CISC 컴퓨터의 명령어 하나는 RISC 구조의 컴퓨터 명령 여러 개의 조합과 똑같다 이렇게 돼요. 결론은. 그래서 같은 뭡니까? 기능, 역할이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나 관점, 프로그래머 관점입니다. 내가 프로그램 할 때 CISC 구조의 프로그램은 내가 이제 원시 코드라 그러죠. 이런 걸. 원시 코드가 있으면 이게 한 10줄이면 끝날 수가 있어요. 이 명령어 탁 쓰면 되잖아요, 이게. 근데 이걸 RISC 구조의 컴퓨터라면 내부적으로 이게 10줄이었다면 이거는 몇 줄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이 100줄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웬만한 거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9번을 보십시오. 니언이 안 읽어도 니언이 틀리고 리얼이 틀린 거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건 이제 비업 그거는 외워야 되는 비업은 CISC는 풍부한 주소 모드를 가지고 명령어의 직구성이 좋다. 이제 이건
그렇지, 뭐, 처음에는 오늘 어차피 시간 뭐 많이 안 할 거니까요. 이 설명할게요. 뒤에 있는 거 뭐, 이 직교성 이걸 설명하자면은 이걸 이제 시험 문제 맞추는 방법을 내가 이야기해요. 여기 쓸게요. 이 직교성은 무슨 뜻이냐면 독립성을 말해요. 또 다르게 하면은 독립성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못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성을 말합니다. 뭔가 단순한 걸 말해요. 오히려 전산시험에서는 독립성보다는 직교성은 단순성이다. 이렇게 알아야만 시험 문제 푸는데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옛날에 이제 이것도 다른 데서 나왔는 적인데, 그러면 직교성이 좋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뭐가 되겠어요? 우수하다 이런 뜻은 독립성이 좋다라는 뜻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단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여기 이야기하고, 원래 이제 수학에서 뭐 이 직교 그러니까 영원히 만나지 않겠죠, 두 사람은. 그래서 서로 독립적이잖아요. 그게 직교성. 그래서 직교성은 독립성이에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 보면 요 앞에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요 앞에 문구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명령어의 직교성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게. 그래서 시험 칠 때 가장 핵심이 이게 이제 이런 뭐 대충 해가 점수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이 문구만 들어가면 이 문구만 들어가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수식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직교성이 좋다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단순성이라 그랬어. 단순한 거는 간단하다 그래요. 그러면 RISC가 뭐예요? 간단한 거잖아. 그러면 RISC 프로세서가 뭐가 좋다? 직교성이 좋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또 비슷하게 이해하는 거고 내한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 엉터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 반대예요. 알겠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프로세서 구조를 따지면 구조는 직교성이 뭐가 되겠어요? RISC가 단순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 프로그래머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잘 보십시오. 컴퓨터 내부 구조 알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사용자는 컴퓨터 내부 구조 전혀 필요 없죠? 내부에 어쨌든 간에 내가 하는 일만 하면 끝이잖아요, 이게. 내가 중요해, 사용자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용자라는 것은 여기서 컴퓨터하고 관계되는 거는 프로그래머 이런 거예요, 프로그래머.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CISC에서는 명령어 쓸 때 어떻게 돼요? 아까 이야기 원을 걸어라. 예? 이 명령어 하나만 탁 넣으면 어떻게 돼요? 원이 주전을 탁 걸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간단하게 편하게 좋죠. 근데 이걸 CISC에서 원을 걸으라는 걸 내가 작성하려면 막 써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내가 볼 때 단순합니까? 안 단순하죠? 그걸 이야기하는. 그래서 명령어의 직교성은 어느 게 좋다고? CISC가 좋은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죠, 지금? 그럼 이제, 안 그러면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RISC하고 CISC 이 구조 이야기할 때, 직교성 이런 개념이 안 쓰면은 무조건 외우고 내가 설명한 걸로 이해가 되면은 괜찮고 그런 겁니다.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입니다. 이거 망구조죠. 망구조인데 그 토폴로지 그러잖아요. 성형하고 5가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간단히 성형은 중앙 허브 그러죠. 중앙 제어 장치. 거기 중앙 제어 장치가 필요한 망구조론입니다. 그게 성형. 중앙에 있고 이래 갈라져 있는 것.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이거는. 그 다음 11번은 어떻게 풀으라고? 이진수로 다 고치라, 이 말이에요. 이 문제 말고 내가 다른 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내용은 여기 뒤에 해설해 놨으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10진수를 제시하지 않았네요. 2진수, 16진수, 4진수, 8진수.
그냥 아무런, 이게 2진수가 있어요. 2, 3. 이거는 4진수예요. 5, 그냥 1, 7. 이거는 8진수예요. D로 하지 말고 A로 하자. A, 이거는 16진수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1번, 2번, 3번, 4번. 이 2진수, 4진수, 8진수, 16진수가 있다. 어떤 수가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10진수로 고쳐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비교해보면 되겠죠. 그럼 10진수로 고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10진수로 고치지 말고 2진수는 말 그대로 2진수니까 똑같아. 고칠 필요도 없어요, 이건. 10진수 그대로잖아요, 이게. 이걸 2진수로 고치면 돼, 2진수로. 4진수 한 자리는 2진수 몇 자리로 된다고? 2자리로 바뀝니다. 그 4진수에서 가장 큰 숫자는 3이죠. 4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2는 2진수로 고치면 뭐예요? 2는 10이죠. 3은 2진수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11이죠.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8진수 한 자리는 어떻게 돼요? 2진수 3자리가 되잖아요. 1은 뭐가 돼요? 앞에 공은 크게 001이에요. 그냥 1만 쓰세요. 이 경우는. 7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고치시죠. 3자리. 2진수 3자리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A는 이제 내가 일부러 A 하나만 썼습니다. 아까 9가 뭐였어요? 9 다음에 16진수는 뭐예요? A죠. 이렇게 되잖아요. 고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연산 시험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2진수로 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어느 게 제일 큽니까 이게? 뒤에서 헤아려 보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5번째 뭐가 있어요? 1이 있죠. 이건 5번째 1이 있구나. 하나, 둘, 셋, 넷. 이건 4번째 1이 있구나. 하나, 둘, 셋, 넷. 4번째 1이 있어. 4번째 1이 있어. 5번째 1이 있는 게 이게 최고 크잖아요. 예? 만약에 이제 이건 알겠죠. 여기 하나 더 1이 있으면 그 다음 걸로 비교해야 되잖아요. 네, 그건 될 거고. 그래서 3개 있는 거는 풀어보고 이제 비교, 진법 이렇게 나왔을 때는 2진수로 고칩니다. 네, 그래서 헤아리 갖고. 네. 그 다음에 12번. 이 12번은 지난번에도 물어보니까 뭐 인터넷은 이거 하나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2번은. 이걸 알아라. 그 개요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OSI 7계층 그러죠. OSI 몇 층 그래요? OSI는 몇 층으로 구성되어 7계층으로 되어 있다 그러죠. 이 순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물리청, 데이터, 링커청, 네트워크청, 전송청, 세션청, 표현청, 응용청. 이거 다 이론 시간에 한 거고, 이제 오늘 이걸 다 이야기는 못하고, 이제 딱 핵심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OSI 7층이 있고, 우리가 TCP/IP 그래요. TCP/IP가 다른 게는 인터넷 모델 그럽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는 인터넷이죠. 예, 인터넷 모델. 그래서 시험 문제 놓으면은 TCP/IP 이렇게 놓은 거하고 인터넷 모델은 같은 뜻이에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이 2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많잖아요, 이게. SMTP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 2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요. 인터넷 모델을 TCP/IP 그러는데, 이 인터넷 모델은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응용청, 전송청, 네트워크청, 데이터 링크청, 물리청. 5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요. 일단, 또는 4개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오면은, 일단, OSI는 몇 층으로 되어 있냐? OSI가 뭔지는 일단 몰라도 이것도 설명을 나중에 해야 돼요. 일단 공부를 지난번에 했고. OSI는 7계층으로 되어 있지만, 인터넷은 몇 층으로 되어 있다고?
5층으로 되어 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OSI 7층 이게 뭐예요? 모르는 사람이 조금 이야기하면 OSI 7층은 뭐고 인터넷 모델은 뭐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먼저 탄생했어요, 이거? 예? 이게 먼저 탄생했습니다. 이게 먼저 탄생한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세상의 원리가 이렇게 돼요. 이제 세상 원리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원리는 뭔가가 탄생을 하면 탄생. 이거는 온갖 게 될 수가 있어요. 가수, 예? 등등이 탄생을 해요. 그런 뭔가 탄생을 했는데 인기가 있어. 인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인기가 있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 인기가 있다는 거는 뭐겠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인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잘 알면 어떻게 돼? 내가 돈을 되게 많이 벌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인기가 있겠죠, 모든 사람한테. 또는 재미가 있으면 돼요. 컨텐츠. 그래서 가수들이 막 하면 재미가 있으니까 인기가 있게 되는 거. 그 요새는 인기가 재미가 없으면 인기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뭔가 탄생을 해서 인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탄생된지도 몰라. 이 세상에는 뭔가가 탄생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인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가 탄생이 되고 인기가 없으면 그걸로 끝. 그럼 뭔가가 탄생이 됐어. 인기가 너무나 폭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뭘 하겠죠. 그럼 예를 들어 이 형광등은 인기가 있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예?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 형광등을 학원에도 몇 개나 써요. 자, 그럼 내가 형광등이라는 게 세상에 태어났어. 전기가 나오고. 예? 이게 형광등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형광등을 만들면은 누군가 처음에 만들어서 돈을 되게 많이 벌었을 거야, 처음에는. 예, 지 혼자 만들었으니까. 그 형광등 만들어서 돈 번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우후죽순으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형광등을 만들어서 팔겠죠. 그럼 나도 이제 팔려고 했어. 그래서 이 길이가, 이렇게 해보니까 1m야. 이 돈을 좀 더 많이 벌려고 내가 10cm를 줄였어요. 10cm를 빼고 하면은 원가가 절감되니까 딱 만들어서 팔으려고 했어요. 되겠어요, 이게? 팔리겠어요? 장착이 안 되는데 안 팔리겠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인기가 있으면은 많은 사람이 달라드니까 무슨 작업이 필요하겠어요? 표준화가 필요한 거, 이게. 이거는 길이를 얼마나 하고 이거는 길이를 얼마나 하자.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그대로 만들어야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겠죠. 전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통신에서 이야기하고 이게 표준화를 한 거, 이게. 뭐 이런 데서 OSI 7계층이고 뭐 나오는 게 딱 프로토콜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게 표준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이 69년도에 세상에 놓고 너무나 인기가 자꾸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돈을 벌고 등등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각종 뭐를 개발하겠어요? 장비도 개발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겠죠. 그랬을 때 표준화를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쥐멋대로 하면 이게 호환이 안 되고 또 인터넷 엉망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단체가 생겨나고 그런 단체에서 뭘 하겠어요? 표준화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뭔가가 새로 나와야 돼, 또.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표준화, 문서화 해놓은 거. 실제로 이걸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문서화 작업이. 단지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이런 장비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이거에 맞춰서 좀 해라. 권고안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이거 기준으로 놓을 때가 있고 이거 기준으로 놓을 때가 있어요. 각 역할을 이게. 이건 뭐 내부적인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인터넷 모델에서는 이런 표현층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5층으로 더 있습니다. 이게 세부적인 거는.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서 하나는 더 알아야 돼요.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학자가 있어요. 학자, 대학 교수 같은. 우리가 삶을 사는데 내가 대학 교수로 살 것이냐 아니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뭐 빌 게이츠가 학자라고도 분류될 수도 있겠지만 빌 게이츠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업가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학자들은 말로 먹고 사는 말. 입으로 떠들어 이게. 그래서 뭐 해고 안 되면 치우면 그만이야. 그런데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가는 실제 뭐를 만듭니까? 컴퓨터 같은 제품을 만들죠. 그럼 어떤 제품을 딱 만들어서 잘못 만들면 다시 때려치우고 새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실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인터넷을 이 5개의 층으로 구분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인터넷이 된다는 거는 그 뭐가 필요하겠어요? 장비가 필요해요.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돼요.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돼요. 이걸 처리하는 장비를 뭐라 그래요? 예? 라우터라 그러잖아요. 이거 처리하는 장비를 뭐라 그래요? 게이트 다 시험에 놓는 거잖아요. 이게 웨이라 그래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런 장비를 만드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미국에 가면 이런 회사가 있어요. 시스코라고. 그럼 이런 회사에서는 장비를 많이 만들면 관리하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귀찮겠죠. 한 개로 딱 해서 한 개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시스코 회사에 가면은 인터넷은 이걸 묶어서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4개 층으로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놓으면 인터넷은 몇 층으로 되어 있나 그러면 4 내지 5층이라 그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은 4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해서 요사이는 스위치라 그래서 레이어라 그래. 다 레이어, 스위치, 레이어. 그래서 이거 물어보면 이걸 레이어 2 스위치라 그러고 레이어 3 스위치, 레이어 4 스위치, 레이어 7 스위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가 아니고 이게 7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런 것도 거론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래서 그 13페이지입니다. 12번은 표현층은 없습니다. TCP, IP 이렇게 놓으면 뭐라고? OSI 7층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인터넷 모델을 말합니다. 4 내지 5층으로 되어 있고 표현층, 세션층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말이죠. 잠깐 한 10분 휴식할게요. 5분에 10분 휴식하고 아직 좀 하고